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지금까지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차도 진입만 사전에 막았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찰과 소방을 비롯해 행정당국에 수차례 위험 신호가 전달됐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입니다. 이미 22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직전 위기 징후는 여러 차례 감지됐습니다. 터널 안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건 그제 오전 8시 40분쯤. 4시간여 전인 오전 4시쯤 금강 홍수통제소는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에 홍수경보를 내리고 구청을 비롯한 76개 기관에 통보문을 전달했습니다. 오전 6시 반쯤엔 한 번 더 관할 흥덕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해 주민 대피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받은 흥덕구는 청주시에만 알리고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청주시가 소방의 경고를 사실상 모른 척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약 50분 전 미호강 주변에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오전 8시 3분 제방뚝이 무너져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주시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역시 지하차도 통제는 물론 관리 주체인 충북도에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다급한 신고와 민원도 빗발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흥덕구청 정규실입니다. 그 지하차도 통제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예, 선생님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통제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에도 경찰에 2차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차례 모두 곧바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할 파출소 인력이 다른 침수 현장으로 나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차질이 컸던 철도 운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멈춰섰던 새마을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는 오늘 오전에 제한적으로 운행을 다시 시작했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아직까지 선로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판단인데요. 고속열차의 경우 대부분 정상화가 됐지만 여전히 운행 중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철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이 재개된 일반 열차 노선은 대구 동해선뿐입니다. 경부선과 전라선, 경전선 일부가 오늘 오전 잠시 운행을 재개했다가 오후 4시부터 다시 중단됐습니다. 전반적인 선로 상황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게 코레일의 판단입니다. 중앙선과 호남선, 영동선, 장항선 등도 여전히 산비탈로부터 토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아예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선로하부에 지반이 유실된 영동선과 충북선은 길게는 2달 동안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선로 아래에 있는 이런 지반을 노반이라고 하거든요. 영동선과 충북선은 선로 아래에 있는 지반인 노반이 유실돼서 30일에서 60일 정도 복구 시간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고속열차는 그나마 대부분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통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선을 이용하는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 노선 등은 아직 운행이 재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광역전철과 동해선은 모든 구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차량 기주로 회송 도중 경부선 신탄진역 부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 복구 작업도 어젯밤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토사가 다시 유입될 수 있어 경부선 신탄진역에서 매포역 구간은 하행선 1개의 선로만 사용해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기상 선로 상황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비가 잦아들면서 통제됐던 도로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나흘 동안 잠겨있던 잠수교도 오후부터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수 작업과 안전 점검이 끝나야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고 기자, 지금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곳 잠수교 앞에 정오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한강 수위가 점차 낮아지면서 오후부터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 직원들이 통행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안전점검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가 5.9m 아래로 내려와 차량 통행 제한 기준인 6.2m보다는 낮지만요. 여전히 보행자 통행 제한 기준인 5.5m보다는 높습니다. 불어난 물에 나흘간이나 잠겨 있으면서 난간과 도로 일부가 손상돼 보수 작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포장면이 움푹 패인 곳들이 있고 난간도 일부 넘어져 용접이 필요해 밤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팔당댐은 여전히 초당 약 5,600톤 넘게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지금 수준에서 더 늘지 않고 잠수교 시설 점검이 끝나야 비로소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교 외에 시내도로 대부분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여의 상하류 나들목이 오전부터 진출입이 재개됐고 개화 육관문과 망원 나들목도 오후 5시쯤부터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이 유동적이라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하천들도 아직 일부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총 27곳 중 도림천과 고덕천 등 5곳은 보행자 통행이 완전 통제되고 있고 중랑천과 안양천 등 2곳은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딸인 조민 씨도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 관계인 아버지와 딸, 아버지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딸을 어찌할지 검찰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딸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하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를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자녀의 입시비리,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수수, 여권 인사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덩어리. 이 중 딸의 입시비리 일부 공범인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검찰로선 또 다른 공범 딸 조민 씨에 대한 처분만 남았습니다. 부모에 이어 딸까지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기소를 유예하는 등 선처할지 검찰은 가족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범인 부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딸을 선처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조 전 장관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조 전 장관은 딸은 대학생 시절 자취해 따로 살았다며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면서 딸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체험학습과 인턴 등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수험생과 달리 현미경 같은 잣대로 스펙을 검증해 사법 처리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딸의 처분을 무기 삼아 조 전 장관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 씨를 조사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여서 검찰은 그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오늘 새벽에 또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오던 피해 여성은 앞서 경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법원 역시 접근 금지를 명령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들것을 든 구급대원이 다급히 1층 입구로 들어가고 잠시 뒤 누군가 실려 나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이 아파트에 살던 30대 여성이 집 앞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같은 거?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금방 조용해졌어요. 여성의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흉기를 준비해 집 앞에서 여성을 기다렸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2월에 남성을 교제폭력 혐의로 신고했고 지난달 초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쫓아다닌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봤대요. 막 싸우고 그랬대요. 이후 법원은 100m 내 접근 금지와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235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살인을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경찰이 부여한 스마트워치를 남성의 연락이 없다며 지난 13일 반납했는데 불과 4일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러 신변보호 조치가 제공됐지만 이번에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판결 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에야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 한 명의 여성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해한 남성이 의식을 찾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